눈물도 한숨도 나 혼자 씹어 삼키며 밤거리의 뒷골목을 누비고 다녀도 사랑만은 단 하나의 목숨을 걸었다. 거리에 자식이라 욕하지 말라. 그대를. 시대가 사랑한 음악에는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대중음악이 시작된 지 100년, 우리는 어떤 노래를 사랑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대중음악 사학자 장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재근입니다. 아, 오늘 모신 분. 네. 트로트계 일곱수. 예. 근데요, 제가 보기에 이분은요, 마음도 노래도 아주 맑으신 분이거든요. 예. 제가 국방 FM에서 한강 씨와 네. 안소미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고정 패널로 함께 했는데, 예. 얼마나 인품이 훌륭하고, 또 인물도 좋으시고, 네. 제가 나올 때마다 혼자 조용히 응원을 했습니다. 네. 가수 한강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수 한강입니다. 끓는다 끓어 끓는다 끓어 너 때문에 끓는다. 시절연가 프로그램 본 적 있으세요? 예, 몇 번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우리 신미래 씨 나오는 이별의 부산 정거장. 네, 예, 예. 또 전영록 네, 선생님. 맞습니다. 네, 네. 전영록 선생님 나오시는 것도 보고. 봄날은 간다. 네, 봄날은 간다. 맞아요. 네, 어땠어요? 그 시절에 그 노래를 좀 다시 좀 되새겨보고 그날의 그 역사를 또 다시 되돌아보는 그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아,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생각한 거. 맞습니다. 네. 한강 씨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없기 때문에 한강 씨의 인품은 제가 모르는데 한강 씨 목소리가 좋은 건 제가 알거든요. 그동안 매체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네. 한강 씨가 엄청난 음색 깡패다. 엄도 아니고 엄청난. 엄청난 음색 네. 깡패, 감성 표현의 장인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유튜브 영상에 유명한 게 있습니다. 맞아요. 저 알고 네. 있죠. 저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한강 씨가 네. 연모를 부르신 영상이 조회수가 1,200만 회를 넘긴 거이 엄청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정도 조회수를 올린 노래가 연모인데 이 자리에서 한번 부탁드려요. 한 소절이라고. 한 소절, 예. 네. 이도 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나 한 듯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네. 바로 옆에서 들으니까 더 좋네요. 한강 씨 노래의 완급 조절이 엄청납니다. 아, 그냥 한강 씨 노래만 듣고 끝나면 안 되나요? 근데 이제 저희가 또 할 일이 있죠. 네. 근데 오늘 대화 나눌 주제곡은요. 네. 1964년에 개봉한 영화의 주제곡이자 가수 최희준 씨가 부른 바로 맨발의 청춘. 눈물도 한숨도 나 혼자 씹어 삼키며 밤거리의 뒷골목을 누비고 다녀도 사랑만은 단 하나의 목숨을 걸었다. 거리에 자식이라 욕하지 말라. 그대를 태양처럼 우러러보는 사나이 가슴을 알아줄 날 있으리라. 네, 지금 최희준 씨의 맨발의 청춘 들어봤는데요. 어떤 가수라고 생각하세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네. 저희 세대 지금 가수들은 뭐 존경하는 가수가 누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네. 사실 뭐 남진 선생님, 나훈아 선생님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존경하는 분이 바로 최희준 가수님이 아니실까 맞아요.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좀 정말 대한민국 가요계를 네. 큰 획을 그으셨고 또 굉장히 좀 남성적이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지 않나. 네. 그 최희준 씨의 노래 중에서 혹시 뭐 좋아하는 곡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제일 딱 떠오르는 곡이 하숙생이 아닐까. 네. 네, 자동으로 뭐 한 소절. 또 다시. 한 소절. 힘든 부탁을 또 다시. 네. 모창으로 가야 되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네. 아니, 점점 좀 뭔가 진짜 뭔 일 있었죠, 그 사이. 뭐 발목 수술도 하고. 그치, 아픔이 분명히 아팠어. 아파서 집에 좀 계속 그쵸? 좀 있었어. 뭔가 아픔이 있었어. 저희가 지금 1열에서 엄청난 귀호강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감과 더불어서 진짜 뭔가 말하듯이 굉장히 아주 서정적으로 또 하숙생을 불러주셨는데요. 마침 KTV에요. 최희준 씨 영상 자료가 남아있거든요. 함께 보시죠. 네. 제2회 장병 위문 공연 실황 중계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하숙생을 부르는 그 장면입니다. 네.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차차차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없이 흘러서 간다. 나는 곰이다. 미련하다 못났다 올려도 좋다. 제주는 없다마는 짓은 다 한다. 강산 줄시고 나를 찾아 백리길 알떡강산을 쌓고 아들 찾아 천리길 에야 대야 우리 강산을 쉬고 에야 대야 우리 살림 돌시고 잘 살고 못 사는 게 발자마는 아니더라. 잘 살고 못 사는 게 마음 먹기 알렸다. 줄줄에 팔도강산 좋구나 좋다. 최희준 씨가 우리 이제 제 기억에는 네. 뭔가 부드러운 가창으로 맞아요. 기억이 되고 네. 인생은 나그네 이렇게 부드러운 예, 느낌인데 못 참으셨나요? 근데 조금 전에 자료화면 보니까 네. 파워 가창까지도 네. 겸비가 됐던 분이었네요. 보면서 느낀 게 그러니까 뭔가 힘있게 부르는데 네. 듣기에 거북하지 않고 맞아요. 굉장히 아주 되게 편안하게 들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웃으면서 네. 부르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는 그 가사 자체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 되게 굉장히 그거를 이렇게 웃으면서 편안하게 부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당시 분들이 최희준 씨 노래를 아주 터프한 가창으로 받아들였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지금 방금 팔도강산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그 이해가 됩니다. 왜 터프하다고 받아들였는지. 그 아까 나는 곰이다 뭐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근데 어떠셨어요? 한강 씨는 최희준 씨 영상 보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이게 확실히 진짜 과하지도 않으면서 좀 깊이가 진짜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요즘 가수분들은 좀
많이 좀 터트리고 네. 아무래도 경연이 많다 보니까 네. 좀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사실 그런 창법을 많이 쓰는데 네. 정말 편안하게 그냥 들을 수 있는 네. 예, 그런 음악이 아닌가. 네. 편안하면서도 막 그 안에 또 힘이 막 있어가지고 네. 마이크를 이렇게 튀면서 막 그러게요. 부르셨네요. 나는 김연자 씨가 처음 했는 줄 알았더니 네. 최희준 씨가 더 먼저 했네. 활동왕산이 저는 조용한 노래인 줄 알았더니 원조가. 엄청난 네. 파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것이 최희준 씨 스타일인데요. 당시 트로트가 대부분 좀 구성지고 애절한 창법이었다면 최희준 씨는 아까 느꼈지만 벨칸토 창법으로 약간 가성과 진성을 좀 같이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절제된 감정 표현으로 뭔가 좀 품격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최희준 씨처럼 편안하면서도 또 절제된 감정을 담아내는 창법의 가수 누가 있을까? 뭐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죠. 네, 한강 씨도 되게 과잉되지 않게 노래를 부르려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전하고 뭐 이렇게 뭐 최희준 씨 스타일이나 한강 씨 스타일이나 좀 비교해서 뭐 얘기한다거나 또는 한강 씨가 예전에 부른 스타일과 지금의 스타일 뭐 달라진 것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네, 저도 네. 계속 노력을 했던 게 예전에는 진짜 노래를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계속 좀 힘을 빼고 좀 말하듯이 하려는 걸 계속 좀 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좀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해가면서 그렇게 부르는 가수들이 임영웅 씨 같은 예. 가수도 굉장히 그렇죠. 담백하면서 힘을 빼고 이렇게 맞아요. 감정이 더 잘 전달되는 그런 게 좀 우리 대중들에게 좀 가슴을 좀 많이 울리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요즘 대부분의 대중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목소리도 뭔가 나 노래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말하듯이 건네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아까 최희준 씨나 뭐 한강 씨나 되게 부드럽게 다가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그 최희준 씨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막 매력적이었길래 그토록 오랫동안 국민 가수의 자리에 계셨던 걸까요? 그러니까 최희준 씨는요, 정말 뭐 아시겠지만 당시 흔치 않았던 고학력 인텔리 가수였잖아요. 그래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모님 뜻 따라서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는데 서울대 법대. 음악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병 고치기 어렵죠. 네, 그래서 학교 장기자랑에서요 고엽을 불러서 입상을 했대요. 그리고 미팔군 무대에 가수로 서기도 했고요. 이후 졸업을 앞두고 고시에 낙방해서 낙심하고 있을 때 명동 다방에서 작곡가 손석구 씨의 설득으로 곡을 받아서 취입을 했는데요. 원래 본명이 최성자 준자, 최성준 씨였거든요. 예. 그런데 항상 웃음을 잃지 말라라는 뜻으로 작곡가 손석구 씨가 예명을 기쁠 희에 법도자, 그래서 법준자, 그래서 희준, 예. 네 이렇게 지어줬다고 합니다. 법도준자 이렇게 해서 희준이라고 지어졌다고 합니다. 최희준 선생이 목동의 노래, 1961년에 목동의 노래로 데뷔를 했는데 혹시 이 노래 알고 계시나요? 목동의 노래는 잘 모르겠어요. 끝없는 광야 오늘도 하루 소원 말을 동무 삼는 나는 외로운 목동. 왜 보통 많은 분들이 목동의 노래를 잘 모르시는데 왜냐하면 이 노래가 다른 노래한테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의 노래 발매된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다른 노래가 나왔는데 그게 엄청 유명해져서 많은 분들이 그 노래를 데뷔곡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게 그 유명한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 아, 이 네. 노래는 알죠. 네, 제가 좀 부르려고 했지만 음치라서 못 불렀습니다. 너무 유명한 노래인데.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 히스테리가 이만저만 데이트에 좀 늦게 가면 하루 종일 말도 안 해 watch와도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 강자 세안이 이만저만 젊은 여자와 인사만 해도 누구냐고 꼬치꼬치 오해요. 이 노래가 1961년에 블루벨스 노래와 함께
두 가수가 함께 노래 그 음반에 실린 이른바 그 스플릿 음반, 그 음반으로 내놨는데 거기에 타이틀곡이었던 거예요. 이 노래가 대박이 납니다. 네. 그래서 최희준 씨는 곧장 일약 인기 가수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맞아요. 이 노래 아시죠? 네, 이 노래 좀 워낙 유명했고 그 당시에 좀 약간 가사나 리듬이 좀 굉장히 파격적이어서 많은 분들에게 좀 귀에 이렇게 탁 꽂히지 않았나. 네.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 히스테리가 이만저만. 아, 네. 이상한 데로 가시거든요. 제 진짜 음치거든요. 잘 잡아주시네. 아, 예, 괜찮습니다. 네. 항상 노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그러면서 계속 불러요. 근데 어쨌든 이 올드미스 나오고 이럴 때가 바로 그 전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트로트가 대세였던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는 뭔가 좀 이렇게 슬픈 노래 이런 것들이 대세였던 시대였는데 그때 이 최희준이라는 인텔리 가수 무려 서울대 법대 타이틀 이게 과거에는 이 타이틀의 위력이 엄청났거든요. 아, 그럼요. 그 인텔리 가수가 노래를 딱 하는데 노래도 미국식 음악, 스탠더드 팝 이런 걸 부르니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이제 막 신선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인기를 최희준 씨가 끌게 되면서 이 스탠더드 팝 시장에서 남자는 최희준, 여자는 패티김이라고 할 정도로 그야말로 당대의 스타가 됐고 그리고 대중가요의 이미지를 바꿨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전까지 고향역자들이 대중가요를 조금 아래로 낮춰보는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인텔리 최희준 씨가 스탠더드 팝을 부르니까 고학력자들도 우리나라 가요 시장으로 이렇게 좀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최희준 씨가 60년대 초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15년 가까이 슈퍼스타로 군림하는 엄청난 스타였습니다. 당시 최희준 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료화면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저 때가 이제 제1회 무궁화 훈장 시상식 네. 장면인데요. 네. 저게 이제 엄청난 권위를 가졌던 맞아요. 무궁화 대훈장이 아니라 네, 예. 그게 아닌 다른 무궁화 훈장인데 맞아요. 저게 어떤 명랑 가요 같은 것을 이제 진흥시키기 위해서 시상을 했는데 저게 67년에 2회 수상자가 최희준 씨 등이었던 거죠. 1967년 1월 제1회 무궁화상 시상에 이어서 제2회 무궁화상 시상식에서 최희준 씨가 2회 연속 상을 받았고요. 네. 지금 모습은 팔도항상 부르는 모습인데 굉장히 뭔가 기분 좋아서 네. 부르시는 게 그러니까요. 정말 티나요. 네. 네. 이렇듯 1960년대는요, 가수 최희준 씨가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맨발의 청춘이 발표된 1964년,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혹시 한강 씨 1964년 네. 어떤 때였는지 아시나요? 뭐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서 알 수는 그쵸? 없지만 네. 제가 뭐 알고 있기로는 그때 엄청 이제 경제 개발을 이제 막 이렇게 활성화시키던 네. 시기고 네. 이제 그 한강의 기적이 이제 시작되는 그쵸. 그 시기가 아니었을까. 예, 그럴 때 생각하고 또 제가 좀 조사한 바로는 1964년 1인당 국민 총소득이 255달러밖에 안 돼요. 255달러. 네. 55달러. 그러니까 뭐 아시아의 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보다도 훨씬 낮은 그런 수준이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255달러가 당시 환율로 한 9만 원? 네네. 9만 원 정도. 그렇죠. 네. 그래서 먹고 살기가 좀 굉장히 힘드셨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70년대니까, 60년대니까. 그러니까 네.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웠고 우리나라 스스로 우리가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너무 가난해서 경제에 집중하고 수출에 사활을 걸었었습니다. 그 수출에 집중하던 그 시절에 자료화면이 또 있거든요.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출 진흥을 다짐하는 종합시책 추진 대회를 열었었네요. 1964년에요. 저 때는 우리 국가의 목표가 수출이었던 그럼요. 거예요. 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저렇게 막 그 큰 대회라든가 회의 같은 거를 열면서 수출 목표를 정해가지고 각 산업별 기업별로 수출에 할당에 가서 밀어내기식으로 수출을 했던 그런 시대였죠. 수출품 전시장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철광석, 무연탄, 거기 오징어, 뭐 한천, 합판, 생사, 광목 이렇게 뭐 들어가 있네요. 딱히 뭐 고부가 가치 제품도 없고 뭐 대단한 뭐 부존 자원도 없고 네. 그러니까 합판 같은 거 가발 이런 거 수출했죠. 아, 그리고 또 선풍기, 또 라디오 뭐 이런 것들도 금성사에서 수출을 또 했어요. 마침내 전자산업이 그렇죠. 태동을 한 네. 거죠. 그 없던 나라에서 선풍기, 라디오 저렇게 수출하기 시작하고 70년대 가면 칼라 TV 수출하고 네.
부산의 신진공업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자동차 생산에 성공했다는 네.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때 자동차 생산은 뭐 엔진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하는 맞습니다. 정도였는데 뭐 저렇게 조립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였고, 그렇죠. 그랬던 나라가 지금 64년이거든요. 네. 불과 한 10몇 년, 10여 년쯤 지나면, 10몇 년 지나면 이제 한국 내에서 엔진까지 개발해서 스스로 만드는 현대차 포니 이런 게 나오는 이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참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머리도 좋고 그리고 짧은 시간에 정말 초고속 성장을 네. 했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일단 방금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와서 또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고요. 네.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당시에는 정말 맨손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가족을 또 부양하고 나라를 네. 일으키던 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나라는 땅이 넓은데 거기 거대한 목초지 있잖아요. 거기 소 탁 풀어놓고 풀 뜯어라. 알아서 풀 뽑고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미시시피 강 유역의 거대한 그 중부 땅은 옥토 엄청 비옥해요. 씨 뿌리면 팍팍팍 자라요. 그러니까 농산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석유 나오고 가스 나오고 온갖 막 지하자원 있고 난리 났거든요. 미국. 그런 나라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조그만 땅에 산이 일단 70%라서 농사를 많이 질 수도 없는데 농사를 질 수 있는 평야마저도 비옥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 광물도 딱히 뭐 뭣도 없고 오죽 먹을 게 없으면 우리가 그 독초를 캐서 먹는 나라, 민족의 우리가 산나물 먹잖아요, 우리가. 그럴 정도로 우리는 척박했다, 사는 게 조건이. 그 상황에서 먹고 경제를 발전시키려다 보니까 결국 외국에서 원료를 사다가 가공해서 다시 내다 파는 제조업밖에는 길이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60년대 제조업 수출 경제에 사활을 걸었던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공장이 이렇게 많던 상황 속에서 반전이 있거든요. 다음 기사를 한번 보시죠. 네. 1964년 2월 23일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젊은 지성 갈 곳이 없다. 예. 학사 과잉 바늘구멍 공개 취직 경쟁 최고 80대 1. 그리고 잘 팔리는 상과 신입사원 겨우 1.8%. 그래서 지난날에 이미 치른 몇 대 1의 입학 경쟁은 오히려 약과인 편으로 몇십 대 1의 취직 시험을 거쳐야 기껏 초봉 5, 6천 원의 신입사원이 되는 것이지만 그 일자리를 얻기가 그리 손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입사원을 뽑았던 많은 국영기업체와 유수한 민간기업체가 올해는 증원은커녕 감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비명을 올리고 있는 판국이니 아직 결정되지 않은 취직자리가 앞으로 달포 동안에 얼마나 마련되어질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굉장히 그 취업 경쟁률이 높았네요. 취업난이 심각했다. 예,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했던 건데요. 보면은 바늘 구멍의 취직 전선. 경향신문 1964년 11월 2일자 기사거든요. 그래서 언론기관은 80대 1 이상의 경쟁률이고 서울 공대 이공계만은 만원 사례, 헤매는 여대생은 75%. 와, 그러니까 여성들은 정말 취업하기 어려웠던 거죠. 올해도 찬바람이 부는 사회에 나갈 신임 학사는 무려 38,000명. 와, 그리고 인문계 학도는 어디 끼어들 틈도 없다. 가령 철학과나 사학과 등. 혼자서 끙끙거려야 하는 그들이다. 추천 의뢰도 오질 않으니 말이다. 대개는 교생실습 학점을 따서 정교사 자격증을 얻곤 하지만 서울에선 그나마의 길도 얻기 힘들다. 차라리 상간벽지 교사로 전전한다. 근데 이게 지금 60년대인데 저 90년대도 저 똑같았어요. 제가 국문과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굽는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국문과 나와서 굽는다. 굽는다. 네, 그래서 굽는과라고 했었는데. 굽는과. 네. 문송합니다, 똑같이. 있죠. 문송합니다. 네, 문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때 60년대 이미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지금 해외로 뻗는 의혹 한국의 인력, 경향신문 1964년 11월 9일자인데요. 미국의 농부 2만, 일본의 기술자 5천, 이게 실현되면 데이트다. 그래서 이민 바람이 또다시 불어오고 있다. 브라질에는 이미 우리나라 농민이 이민 정착 생활에 들어갔으며 서독에 보낸 광부도 일자라는 젊은 일꾼이라는 평가 아래 내년에 제2진을 보낼 예정. 새해에 접어들면 이민 부문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 파독, 광부, 간호사 갔었을 그 시절이고 다시 이제 이민을 가서
국내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민을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네. 진짜 좀 의아한 게 있어요. 네. 이게 산업화가 좀 시작되고 수출이 사실 늘어나면은 좀 다들 쉽게 좀 취직을 하고 열심히 좀 일도 할 줄 알았는데 정작 일을 할 곳이 없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 게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런데 기사가요. 대학을 졸업한 학사들이 취업난이잖아요. 즉 화이트 업종에서 그 취업난을 이야기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 대학생들은 굉장한 엘리트입니다. 그들로서는 뭐 이렇게 쉽게 공장에서 일하겠다 이런 선택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엘리트니까. 내가 엘리트인데 나 그래도 화이트 칼라인데 내가 공장 가서 어떻게 일해? 뭐 이런 느낌이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네, 하지만 단순히 좋은 직장이 없다 이것만은 아니었고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대한민국 실업률은 2.8%잖아요. 그렇게 어렵다 하는데도 그렇죠? 이거 지금 현재 2.8%. 2.8%. 그러면 1964년 실업률이 얼마였는지 혹시 두 분 아세요? 64년도에 네. 그냥 찍어야죠. 요즘 2.8이니까 네. 저는 그 정도 수준 되지 않을까? 한 3.0? 3.0. 예, 2.8에서 3.0으로 갔습니다. 그때 굉장히 어렸었다고 얘기가 네. 딱 나오고 있었으니까 네. 10% 가겠습니다. 네. 10%? 10%. 근데요,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64년 실업률이요, 무려 23.2%. 23.2? 네. 그 10%, 뭐 3%가 아니라 23%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20%를 넘겼네요. 네.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 4-5명 중에 1명은 실업자였던 거죠.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1964년이요. 미국의 무상 원조가 대폭 줄어들면서 경제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수입 원자재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활동이 위축되니까 고용이 감소되고 이제 막 제조업하고 근대화가 시작된 시기였으나 산업 기반 또한 또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장도 돌아가지 않고 새로 지어지는 것도 없고 수출 진흥 아무리 외치지만 정작 일할 곳은 없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 빠진 거죠. 네. 그때 우리나라가 국민 총소득이 워낙 낮고 그리고 딱히 일자리도 없으면서 요즘 같으면 일자리가 좀 회사 들어가기가 어려우면 자영업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옛날엔 다 가난한데 무슨 또 뭐 자영업을 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자영업할 만한 기회도 없다 보니까 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저런 일도 하지 못하고 다들 뭐 빈곤 무슨 뭐 상대적 박탈감, 소외 이런 상태로 특히 더 젊은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근데 한강 씨도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 같았었는데 네. 정말 그런가요? 뭐 그때 그 시절의 그 청춘들과 비교하면 뭐 비교할 대상이 아니지만 저도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간접적으로 좀 느꼈으니까. 네. 제가 이제 서울로 이제 사실은 좀 무작정 올라왔어요. 네, 이게 회사원이셨잖아요. 예, 회사 네. 다니고 하다가 이제 친구랑 이제 좀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또 막 뛰어들었는데 또 쫄딱 망하고 저희 아버지께 이제 또 신임도 잃어버리고 아버지랑 또 갈등도 생기면서 사실은 서울을 그냥 도망치듯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서울에 처음 왔을 때는 고시원부터 제가 시작을 했어요. 네. 서울에서도 뭐 앨범 사기 같은 것도 당하면서 제가 사기? 예, 가수는 이쪽 계통은 전혀 모르다 보니까 금전적인 또 피해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좀 많이 어려워졌었죠. 완전히 맨발의 청춘. 그렇죠. 맨발의 청춘이었는데 그럼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은 예전부터 있기는 했었죠. 그렇죠. 어릴 때부터 정말 TV에 나오고 싶다, 노래하고 싶다, 뭐 이런 건 계속 꿈만 꾸다가 직접 이렇게 막 엄청 뛰어들지는 못했었어요. 한강 씨도 되게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되게 네.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을 하고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어떻게 버텼어요? 아무래도 가수로 데뷔는 했지만 일이 없을 때, 무명 시절 때는 사실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뭐 불러주는 데도 없고, 난 가수라고 나왔지만은 알아준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때 데뷔는 했지만 계속 저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택배 아르바이트도 하고, 예, 뭐 저기 물류센터, 물류센터? 예, 물류센터 이렇게 분류도 하고, 뭐 공사장에도 한번 가고 그런 시기가 있으면서 좀 저 혼자 더 이 가수에 대한 이 꿈이 더 이렇게 단단해지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긴장과 불안 또 그리고 청년들이 가진 사회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중첩되어 있는 시기에 개봉한 영화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바로 맨발의 청춘인데요. 그렇죠. 네. 맨발의 청춘. 간단한 내용을 우리 한강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맨발의 청춘은 1964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네. 신성희 씨가 연기한 주인공 서두수는요, 거리에서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네, 율락가의 허름한 방에서 쪽잠을 자고 밀수한 이 시계를 운반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두수는 밀수 시계를 나르다 불량배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 여주인공 요한나를 구해줍니다. 네, 그 배우가 바로 엄앵란 씨. 엄앵란 씨. 네. 네. 요한나는 이 대사의 딸로서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네. 마음에 들었어요, 두 사람이요. 근데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두수는 레슬링장에 요한나를 데려가고요. 요한나는 오케스트라 연주장에 두수를 데려갑니다. 하지만 이 신분 차이에서 두수는 자꾸만 그 상대적 모멸감을 느끼게 되고 요한나가 엄마에게 두수의 직장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거절도 당하고 고급 식당에 가서도 어떻게 먹는지 몰라서 민망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요. 학벌도 기술도 잘하는 것도 없다는 거를 실감하게 됩니다. 두수는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밀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안나의 아버지는 딸의 자신이 대사로 있는 태국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안나는 두수를 찾아 가출하고 두 사람은 경찰과 조직의 눈을 피해 시골로 도망을 치게 되죠. 시골 외딴 운막에서 하룻밤 행복을 맛본 후 함께 생을 마감하는 스토리입니다. 네, 저 사실 이제 이 방송을 찍기 위해서 저 영화를 다시 봤거든요. 네, 저는 이 영화에서 그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나는 장례식마저 화려한데 두수는 그 트위스트 킴이 끄는 그 수레에 실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발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수레에. 그래서 맨발이 드러나는데 트위스트 김이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두수에게 신겨줘요. 그래서 죽음 후에도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끝내 그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당시 어떤 시대적 한계가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두수 같은 청년들을 포용하지 못했던 사회에 대해서 또 생각도 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원래 아주 사소한 것들에 이게 마음이 오래 남잖아요. 그렇죠. 성공을 꿈꾸면서 이게 도시로 올라온 청년들에게 어떤 클래식 음악 감상, 그 양식을 먹는 법 이런 거 손으로 먹거든요. 그렇죠, 막. 그렇죠. 그런 사소한 것에 느끼는 계급 격차의 위화감이 좀 공감됐을 것 같아요. 네. 처음 접해보는 문화잖아요. 그런 문화에 이제 이게 좀 스며들지 못하는 거. 자기는 이렇게 사회에 좀 접하고 싶고 속하고 싶은데 맞아요. 거부되고 자연스럽게 또 멀어진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맞아. 그런 모습들이 조금 사회 비판, 사회 고발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도시에 적응하지 못한 그 실패, 좌절에 대한 비분, 뭔가 뭐 분노라든가 저항이라든가 이런 정서가 그 영화에 뭔가 이제 깔려 있었다. 반항의 정서 같은 게. 그래서 뭔가 그 화면에 보여지는 비주얼부터가 충격적인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댄스홀에서 트위스트 추는 모습이 굉장히 막 과격하게 추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뭔가 청춘들의 신세계 같은 거였고 또 거기 신성일 씨 스타일, 청바지, 가죽 자켓, 날렵한 구두, 스포츠 머리 이런 것도 당시 기준으로는 뭔가 파격적이었다. 이런 것들이 단순한 패션 정도 차원이 아니라 기성세대와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의 상징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기, 이 무렵 그런 반항적인 컨텐츠가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서두수 보면서 딱 느낀 게 제임스 딘. 예, 제임스 딘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 제임스 딘 주연의 이유 없는 반항. 그래서 장 릭 고다르 감독의 뭐 내 멋대로 해라. 이 여기서도 모든 그 기존 사회, 가족, 도덕, 규범에 대한 비판하고 또 젊은 세대의 방황을 핵심 주제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 맨발의 청춘도 일본 영화 진흙투성이의 순정이 원작이긴 합니다. 그래서 해외 문화가 우리나라로 전해지기까지 약간의 어떤 시차가 있었던 걸 감안을 하면 맨발의 청춘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세계적으로 확산된 그런 반항적 청년 이미지가 한국의 양식으로 수용된 사례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네. 근데 이 영화가 청춘 영화의 기준이 되었다는데
그렇다면 맨발의 청춘 이전과 이후 이 청춘 영화들이 좀 어떻게 달라졌나요? 어두워졌죠. 아, 좀 어두워. 네. 그러니까 맨발의 청춘이 완전 이제 초대박을 치면서 이후에 나온 청춘 영화들이 뭔가 반항적이고 현실적인 청춘상을 제시하는, 기존에는 뭐 순종적이거나 낭만적인 모습이 나왔다면 그 다음부터는 막 시크하고 뭐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성격 네네. 이런 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또 이 맨발의 청춘 속에서 두수가 데이트 비용을 막 마련하기 막 힘들어하고, 또 뭐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양식을 먹을 때 어색해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계급 격차에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계급 격차라든가 사회 양극화 구조, 네. 이런 것들을 청춘 영화 속에서 그대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또 결말이 낭만적인 결말보다는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비극, 고독, 사회적 소외, 이런 것들도 표현하게 됐는데, 이게 나중에 70년대 이제 이 청년 문화가 발흥하면서 그것도 역시 이제 약간 사회 비판적인 성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70년대까지도 청춘 영화는 계속해서 좀 어두운 성격으로 그렇게 나오는 측면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화 맨발의 청춘이요, 서울에서만 약 25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당시 서울 인구가 약 25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 10명 중 1명이 영화를 본 겁니다. 그래서 한 극장에서. 네, 예, 그렇죠. 단관 개봉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계에서도 기록에 남을 만한 흥행 기록인데요. 그리고 영화만큼이나 바로 흥행한 노래, 맨발의 청춘. 가사에는요, 그 영화 분위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가사를 보시죠. 눈물도 한숨도 나 혼자 씹어 삼키며 밤거리의 뒷골목을 누비고 다녀도 사랑만은 단 하나의 목숨을 걸었다. 거리의 자식이라 욕하지 마라. 그대를 태양처럼 우러러보는 사나이 이 가슴을 알아줄 날 있으리라. 외롭고 슬프면 하늘만 바라보면서 맨발로 걸어왔네. 사나이 험한 길을 상처뿐인 이 가슴에 나 홀로 달랬네. 내버린 자식이라 비웃지 말라. 내 생전 처음으로 바친 순정은 머나먼 천국에서 그대 옆에 피어나리. 이게 가사로 부르면 안 되지 않나요? 이게 노래로 그렇죠. 들어야 되지 않나요? 이거 기억 노래서 붙어요, 노래서. 노래에서 띵띵 누르면 되나요? 아, 너무 좋은 노래죠. 이게. 네. 이 눈물도 한숨도 나 혼자 씹어 삼키며 밤거리의 뒷골목을 누비고 다녀도 사랑만은 단 하나의 목숨을 걸었다. 거리에 자식이라 욕하지 말라. 역시. 너무 좋네요. 네, 네. 맨발의 청춘의 그 이미지가 그대로 막 살아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한강 씨의 삶을 듣고 맨발의 청춘 이야기를 하고 이 노래를 들으니까 뭔가 삼박자가 딱 맞아갖고 막 진정성이 느껴지면서. 네, 맞습니다. 근데 가장 인상 깊은 가사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저기 밤거리의 뒷골목을 누비고 다녀도 사랑만은 단 하나의 목숨을 걸었다. 약간 그 순정파 느낌도 네. 나고 뭔가 진짜 사나이 중에 사나이다. 약간 이런 낭만을 좀 느끼게 하는 가사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런 노래가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 계보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노래 부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나면 캔의 봄날은 간다? 비겁하다. 네, 못하지마. 그러니까 뭔가 사나이, 네, 사나이. 뒷골목 사나이 노래 계보. 예, 이게 예.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 맨발의 청춘이 또 뭔가 시대를 가른 측면이 있는데 정서가 달랐다. 그 전까지 그 전통적인 트로트 노래에서 주로 보였던 뭔가 패배주의적이면서 뭔가 슬픈 느낌, 소극적인 느낌. 요즘엔 그런 거 보고 신파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네. 그런 정서하고 달리 좀 여기는 아까 뭐 남자, 사나이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런 식의 눈물 한숨 나 혼자 씹어 삼키고 거리에 자식이라 욕하지 마라. 이런 식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의지로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남성적인 분위기. 이런 가사가 또 맨발의 청춘에서 어떤 새로운 시대적인 분위기로 제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목숨을 건 사나이의 순정과 동시에 빈민 청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어휘들도 과감하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강 씨가 처음 노래 그 맨발의 청춘 들었을 때 인상 깊었던 부분은 어디예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1961년도에 나왔나요? 64년도. 4년도에 네. 나왔나요?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굉장히 음악이 세련됐다라는 맞아요. 음악. 약간 재즈한 네. 예, 그걸 형국에서. 인상을 많이 받았고 또 최희준 선생님의 그런 어떤 좀 굵직한 그런 보이스가 노래 맛을 더 잘 살려냈고 그리고 사실 요즘 노래들은 좀 약간 자극적인 약간 단짠단짠한 그런 맛이 있는데 확실히 그 시절 그 노래들은 좀 진국 같은 곰탕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네. 뭔가 오래 보아낸 그런. 우려낸 곰탕.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곡도 가사 분위기에 맞춰서 미국 헐리우드 갱 영화를 연상시키는 재즈 분위기의 색소폰 선율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재즈 색소폰 연주자였던 작곡가 이봉조 씨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재밌는 건 최희준 씨가 그 전까지는 내 사랑 주리안 또는 우리 애는 올드미스 이렇게 굉장히 밝고 깨끗한 노래를 불렀다면 맨발의 청춘부터는 굉장히 세련되고 중후한 남성적 분위기로 변환을 했죠. 예, 그 다음부터 남성적 분위기에 나는 곰이다 막 이런 노래, 폭풍의 사나이 이런 노래들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맨발의 청춘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맨발의 청춘이 이 시대를, 그 당시 시대를 대표하는 곡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한강 씨는요? 그 시절을 가장 좀 아주 잘 대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랑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평론가님은 어떠세요? 첫째, 네. 무지막지하게 인기가 있었다. 둘째, 가사의 측면에서 그 당시 시대를 대표하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대변했다. 셋째, 음악적인 측면에서 그 당시 일세를 풍미했던 스탠더드 팝을 대표했다. 요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시대를 대표하는 노래로 꼽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맨발의 청춘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즘 시대는 사실 좀 뭐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옛날에 뭐 X세대, 요즘은 MZ세대라고 맞아요. 네. 하는데 좀 기존의 기성세대들에게 좀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어떤 꿈과 행복 뭐 그런 거를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 이게 좀 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소신과 그런 가치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요즘 시대 좀 맨발의 청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네. 굴복하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 네. 하니까 또 다른 맨발의 청춘이 떠오르는데 맞아요. 네. 바로 IMF 시기 1997년에 네. 우리나라 청춘들한테 굉장히 많이 공감을 주고 응원을 해줬던 그 맨발의 청춘 버게 노래. 아, 그렇죠. 와다다다다. 요런 식의 또 정신이 요즘 청춘들한테 많이 있기도 하고 또 공감도 되고 위로도 되고 응원도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드러내는 모습이 새 시대의 맨발의 청춘이 아닐까. 약간 나다워지기? 그런 거죠. 그래서 BTS가 Love Yourself, Love Myself를 외친 것처럼요. 지금은 그래, 나 이런 모습이야. 그런데 뭐? 하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이제 말하잖아요. 네. 그런 모습에서 뭔가 새로운 또 맨발의 청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당당 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2002년 월드컵 그때부터 이제 뭐 본격적으로 당당 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굉장히 그 전까지보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뭔가 개성도 강해지고 자기 주장도 강해지고 그러면서 그 후에 이제 걸크러쉬 열풍 나타나고 힙합에서 스웩이라고 또 자랑하는 게
그런 코드가 또 유행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대중문화 코드적으로도 뭔가 당당한 게 이 시대의 중요한 코드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여성 그 아이돌 뭐 아이브나 그다음에 뭐 제니 뭐 같은 블랙핑크 뭐 이런 그 여자 아이들 이 친구들 노래 들어보면 대부분 다 나는 나야. 그리고 나는 뭐 주체적으로 잘 살고 있어. 이런 식의 뭔가 주체성을 강조하는 노래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좀 최근에 많이 느끼는 게 많은 분들, 뭐 젊은 분들도 포함해서 좀 근거 없는 자신감도 필요하다. 근자감, 뭐 소위 말하는 맞아. 근거 있는 자신감만 있으면 너무 세상에는 잘하는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훨씬 유능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자기 도태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근거 없는 자신감 그냥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자신감 넘치지? 그건 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 그거 있잖아요. 델로면 된다. 네, 그냥 그 마음으로 그냥 버티고 가는 거죠. 그러면 진짜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오늘 한강 씨 어떻게 출연했는데 어떠셨어요? 네. 맨발의 청춘. 네, 정말 저의 주제와도 그쵸? 굉장히 잘 어울리는 소재로 온 것 같아서 너무 잘 놀다 가는 것 같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대가 사랑한 음악에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가요로 부는 근현대사 시절연가, 그 시절 초라하지만 뜨거웠던 맨발의 청춘들을 기억하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롭고 슬프면 하늘만 바라보면서 맨발로 걸어왔는 사나이 험한 길, 상처뿐인 이 가슴을 나 홀로 달랬네.